정관용의 시사본부 2부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주 가결되고 헌법재판소는 심리에 들어갔지만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으면서 지금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죠. 이런 가운데 대선 시계가 빠르게 돌아갈 것을 염두에 둔 차기 대선 주자들의 발걸음도 조금씩 빨라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 직진본능 직설하고 시간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콘텐츠들 마련돼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일요일 2부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또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 최창렬 교수 뜬 인물. 우원식 국회의장을 좀 꼽았습니다. 예. 우원식 의장이 지난 12월 3일 날 그때 이제 탄핵 빨리 해제하라고 요구할 때 의원들이 그때도 이럴 때일수록 절차에 충실해야 된다 이런 말이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그 이제 담장 넘어 들어가는 거는 뭐 여러 의원들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난 다음에 탄핵 표결에서 찬성될 때까지 국회의장실에 머물면서 말이죠. 예. 그런 것도 인상적이었고 그 이제 국회 탄핵되고 난 다음에 평상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들이 아주 그 일반 정치인들과 달리 말이죠. 안정되고 균형적인 모습을 보여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인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치인 신뢰도 조사에서 1등하고 1등을 했습니다. 예. 뭐 대선 주자도 이제 거론이 예,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안 나서 안 나선다고 그랬는데 그럼 모르죠. 뭐 두고 봐야지 알죠. 자, 최진 원장 금주에 했던 인물. 저는 한덕수 대행을 꼽았습니다. 참 이분 좀 관운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 해방 이후에 아마 공무원 출신으로 이 정도로 승승장구한 사람은 아마 최규하 전 대통령 외에는 없는 것 같고 보수 진보 정부를 넘나들면서 청와대 수석하고 장관, 대사, 부총리, 총리 2번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는 거 보면 야, 참 관운 대단하다. 그런데 요즘 보면 자칫 잘못되면 한순간에 진 인물로 될 수도 있겠다라는 네. 걱정이 됩니다. 네. 그 얘기 좀 이따 좀 나누고요. 자, 금주의 진 인물 최창렬 교수. 저는 석동현 변호사를 좀 생각해봤습니다. 예. 석 변호사가 그저께인가 그 기자회견을 했는데 아직 석 변호사는 이 변호인이 아니거든요. 윤 대통령의 변호인이 아닌데 여러 말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윤 대통령이 체포에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 네. 그건 참 이해하지 않는 발언이에요. 근데 석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40년 직이고 그런 건 다 좋습니다. 그리고 옹호할 수 있는 거고 뭐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여론전을 편다든지 이런 거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더라도 다른 논리를 갖다 대야죠. 체포할 때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 그 얘기를 누가 믿겠습니까? 그 곽정문 사령관도 그렇고 국정원 1차장도 그런 얘기를 했고 말이죠. 예. 여러 명의 진술이나 증언들이 나중에 뭐 그 증언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두고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적어도 정황상으로는 대단히 이렇게 사실처럼 느껴진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네. 과연 이게 여론전에 도움이 될까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진인물을 석동현 변호사로 네. 꼽았습니다. 예. 최진 원장은 금주의 진 인물. 그럼 이제 군 4인방인데요. 이번 계엄 어떤 지휘부 4명의 군인들인데 그러니까 계엄사령관, 특전사령관, 보안사령관, 정보사령관 4명의 사령관이 지금도 이 방송이나 언론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이게 뭐 대한민국 세계 군대 10위권 안에 든 이 지휘부 맞나라고 말도 서로 이제 엇갈릴뿐만 아니라 예. 아무튼 뭐 결과에 어찌 됐든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인은 크게 실추했고 지금 어제 오늘 매일 참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4명이다라고 해서 진인물로 꼽아봤습니다. 네. 자, 아까 그 한덕수 총리 얘기 나왔는데 6개 법안, 양곡법 등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지금 이제 초미의 관심사는 대통령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오늘 뭐 박찬대 원내대표가 24일까지 공표해라라고 아예 이제 시한을 못 박아서 지금 요구를 하던데 우선 그 6개 법안 거부권 한 거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앞으로 또 남은 2개는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시는지 최 교수님. 6개는 그동안 이제 한덕수 총리가 계속 이제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여러 가지 그 이제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도 말이죠. 오히려 이제 공급을 계속 초과시킬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민주당도 거기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고 지금. 그랬죠. 예. 워낙 중요한 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인데 이 내란 특검은 저는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지금 어떤 입장을 취할지 모르겠고 야당은 이제 계속 압박하고 있고 또 여당은 여당대로 반대로 또 이제 거부권을 행사해라 이렇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아까 졸제 진입물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러셨는데 최 원장님이 지금 이제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장이 아주 애매해졌는데 일단 이럴 땐 정말 이 여권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자신이 정말 어떤 위치에 처해 있냐를 생각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내란 특검이나 이 김건희 여사 특검은 저는 통과시켜서 빨리 밝히건 밝히고 이래야지 이걸 또 연장시킨다? 이건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 전 원장. 일단 저는 뭐 6개 법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정책적이고 민생 관련돼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 부분은 민주당도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용인할 그럴 의향이 있었지 않나라고 보는 거. 다만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제 이른바 쌍특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한덕수 대행이 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 시점에서 샌드위치지 않습니까? 이러지도 저러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대안을 지난번에 제시했지만 한덕수 대행이 공개적으로 여야 대표에게 빨리 이를테면 이틀 뭐 3일이면 3일간에 합의안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근데 합의가 안 될 경우는 본인이 거부권 행사하는 거죠.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다만 이 모든 책임은 한덕수 대행이 지는 거죠. 왜? 근데 지금 침묵 지키고 이렇게 할 건지 안 말 건지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거는 정말 이 한덕수 대행의 바른 처신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1월 1일까지 아마 시간을 끌긴 끌 겁니다. 아마 시한이 1월 1일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여야의 합의를 촉구하는 아마 이런 제스처는 있긴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거부권 행사할 것 같지 않은데 만약에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거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한덕수 총리는 항상 이 법안 관련 질문에 헌법과 국가의 미래를만을 고려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이미 그 수사가 한참 다 진행이 됐고 그런 과정에 이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특검법 그리고 계속해서 대통령이 자신의 부인에 대한 특검법을 거부해 왔는데 이제 그 대통령은 권한이 정지된 그런 상태에서 과연 이 두 특검법이 헌법과 국가의 미래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글쎄 특검을 해서 그러니까요. 빨리 의혹을 해서 해야죠. 언제까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야죠. 이건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건 특검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권선동 지금 원내대표에게는 이건 특검을 행사하지 않는 게 헌법을 위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전혀 지금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후 상황을 보면 지금 뭐 북한 군복이니 뭐 명태균 게이트 이후 여러 가지 뭐 악재들이나 의혹들이 막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줄어들고 있다. 저는 그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 참 곤혹스럽겠다. 여기까지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렇게까지 매일 하루가 멀다 의혹이나 문제들이 또 김건희 관련된 이 민심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점점 이제는 뭐 방법이 없어지지 않나. 예, 예. 거부권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아니 거부권을 해서는 수밖에 안 되는 되는 상황이 네, 네. 직면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헌법재판관 세 사람 인사청문회 네. 거쳐서 가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인데 뭐 과거 사례를 얘기하던데 그거는 대통령이 지명해서 임명하는 경우죠. 그렇죠. 대신에 이거는 국회가 선출한 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죠. 임명하는 그 절차만 받는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이 그렇죠. 다수인 것 같아요. 네. 그죠? 그게 지금 이제 대법원장 추천 3명, 국회 추천 3명, 대통령 추천 3명입니다. 예. 아시겠습니다만. 근데 이건 국회 추천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건 국회 임명권입니다. 국회가 결정권을 갖고 결정권이 있는 있어요. 거죠. 그리고 이게 국회 임명 동의를 받는 거니까 헌법재판관은. 따라서 이거는 임명권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있을지 몰라도 사실상 임명의 추천권, 임명권은 국회거든요. 더구나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예. 게다가 또 하나는 어쨌든 국가의 이 지금 최고 권력의 부재가 오래가는 건 좋은 일이 아니고 그렇다면 9명을 채워야 된다는 당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한다면 이거는 헌법재판관이 임명하는 게 맞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그건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뭐 구인 체제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정쩡한 상당히 위헌 논란이 있는 6인 체제로 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이미 지금 청문회 일정 다 잡혔지 않습니까? 망치 툭툭 두드리면 한동훈 대표는 그냥 어떻게 보면 사실상 제가만 한 상황인 겁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6인 체제로 그대로 갈 경우 한 명만 반대하면은 지금 이게 기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좀 조심스럽지만 주심으로 선정된 정영식 같은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 지명한 사람이 맡았는데 좀 보수 성향이 강하거든요. 만약 6인 체제에서 혹시라도 이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에 엄청난 이 논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주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야말로 한덕수 대행이 뭐 그렇게 크게 고민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구인 완전체로 가는 것이 네.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나 헌재 같은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본인도 부담은 적을 거라고 봅니다. 뭐 예. 본인이 새로 임명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국회에서 한 건데. 그 이렇게 시간이 좀 오래 경과한 게 그 전후 사정을 들어보면 국회 추천 3명이라는 게 여당이 1명, 야당이 1명, 여야 합의로 1명. 그렇죠, 그렇죠. 뭐 보통 이렇게 네. 요구를 해왔는데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우리가 의석이 압도적이니까 우리가 2명을 추천하고 그렇죠. 네. 여당은 1명을 해라. 그렇게 요구해서 계속 시간이 끌었다는 시간이 거예요. 끌어오는 그런데 바로 얼마 전 직전 추경호 원내대표가 박찬대 원내대표랑 그래 야당이 2명 하는 거에 동의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그래서 거거든요. 이건 안 할 명분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제 저 절차를 밟고 있는 이 상황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임명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건 뭘까요? 근거가 없어요. 무슨 근거. 논리일까요? 그게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건데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했던 거는 이제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고리나 사고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직무정지 때나 완전히 파면될 때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논리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지금 권한대행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확실한 입장을 빨리 밝혀야 될 것 같아요. 1월 1일까지 갈 것 같은데 계속 네. 눈치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이제 굳이 이제 권한대행 입장에서도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해왔어요. 그 야당만 추천하는 거에 대해서. 그다음 이거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권 대행의 이제 평소의 생각대로 거부권 행사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란 특검과 이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 이거는 거부할 길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명분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노무현 박근혜 탄핵 당시에는 사실 지금 상황하고 똑같이 팽행적으로 수평적으로 평가할 만한 사실 전례가 없습니다. 아까처럼 말씀하셨듯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탄핵 재판관은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을 인용을 하겠지만 뭐 전후 이 시기 그건 뭐 크게 중요한 건 뭐 아니고 근데 이번 경우는 이제 계엄 사태라는 워낙 특수한 그렇죠. 상황, 온 전 국민의 이 이목이 집중된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는 특수한 상황인 거죠. 이거는 당연히 구인 체제로 가야 된다고. 이 부분이 자꾸 논란이 일고 국민힘이 이게 반대 논리를 펴는 부분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고 대개 그 국민힘 논리를 예. 추락합니다. 그리고 이걸 막으려면 막을수록 이거는 국민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결국은
크게 부메랑이 돼서 저는 부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저는 그 논란의 여지가 없다. 별로 없어요. 그 6인 체제로는 안 갈 겁니다. 근데 9인 체제를 만들긴 만들 텐데 시간 끌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만약에 계속 이제 예, 임명 안 하고 이러는 거는 저도 시간을 그렇습니다. 끌고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하는 행태가 완전 시간 끌기 전략이거든요. 네. 완전 시간 끌기 전략이기 때문에 한 대행이 거기에 같이 그야말로 뜻을 같이 한다면 저는 뭐 이거는 뭐 역풍 정도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위기에 처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탄핵을 떠나가지고 말이죠. 시간 끌기 한 말씀 드리죠. 야, 저는 대통령이 준 재판 송달 자료 자체를 거부한다는 거 이건 정말 야, 그 법을 전공한 사람이 어떻게 노무현 박근혜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그다음에 소환조사도 거부하고 몽땅 지금 거부한 건데 이런 비슷한 사례가 사실 지난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이제 우병우 이제 민정수석이 좀 비슷한 행태를 보여가지고 이제 법꾸라지라 뭐 이런 유행어가 나왔는데 대통령이 이러다 보니까 이건 법 탱크 아니냐 이거 무조건 밀어붙이고 무조건 예. 방어하고 무조건 반격하고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근데 12월 시간을 끌면 뭐가 유리해지죠? 이거겠죠. 시간을 끌면 이제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이제 재판이 나온다. 하하. 그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라더라도 이 윤 대통령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 따지고 예, 엄밀하게 예. 말하면 말이죠. 예. 우리가 이재명은 안 된다. 예. 나 어떻게든 이재명은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다면 뭐 그거는 요즘 이제 흔히 말하는 이재명 효과라는 거 반 이재명 정서 보수 이런 게 많은 건 사실입니다만 그거 위에는 사실 시간 끄는 게 아무런 의미가 아니요, 없거든요.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있는데 이게 최근 들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요. 시간이 점점 의한 지날수록 이제 기각될 수 있다. 계엄이라는 이 포커스는 점점 사라지고 보수와 진보 양의 격돌 그렇죠. 이런 혼란 상황으로 막 가는 겁니다. 여론전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여론전으로 막 가게 되면 나중에는 보수 진영도 계엄 때문에 할 말이 없었지만 점점 이거 이러다 우리 보수 많은 거 아니냐? 이거 우리 좀 계엄 문제 있더라도 우리 같이 좀 싸우자 뭐 이렇게 가게 되고 또 이제 법리 다툼으로 가면 계엄 사령하도 막 서로 말도 틀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변호인들이 나와서 얘기하면 혼란스러운 상황. 아 이게 맞나? 실제 저럴 수도 있나? 그럼 국민들이 헷갈리는 상황을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을 끌면 정치적으로 법리적으로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 윤석열 대통령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매우 큰 착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착각하는 듭니다. 거죠. 착각. 네. 그런데 그 뭐 한편에서는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네. 오히려 이렇게 그 좀 볼성사납게 수령조차 거부하는 이런 그렇죠. 것이 오히려 국민들한테 더 눈살 찌푸리게 그럼요. 하고 헌법재판관들한테도 괘씸죄가 그렇죠. 적용되고 오히려 그게 더 부담스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이미 지금 헌법재판관들은 지금 3명 인사청문회 하는 네.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건 전략으로도 저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실익을 따져봐도 네, 오히려 네. 불리했지. 단지 여론전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보수가 결집되고 뭐 억울하다 이렇게 돼서 이제 헌재가 압박을 받아서 기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 기각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생각이 판단이 좀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를 전체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소수의 강성 보수를 끌고 가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내는 것 같아요. 숫자는 적지만 목소리 와그락을 내는 이 강성 보수 유리하다. 그래서 강성 보수와 함께 가려면 이런 것처럼 정면으로 거부하고 역으로 막 치고 나가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말도 안 근데 되는 그렇게 강성 공격적인 보수가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글쎄 그런 것 같은데 네. 저도 그 말에 동의하고 소수의 강성 지지자들하고 같이 가서 뭐가 좋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어차피 보수는 아시다시피 김건희 특검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런데 강성 보수는 그런 식의 기존의 애매모호한 윤석열의 페이스로는 동의 못한다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거든요. 특히 정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한 많은 강성 보수들이. 그런데 계엄 이후는 야 이제는 확실히 윤석열을 믿겠다. 이제 확실히 보수 모습을 보이는 이렇게 이제 보기 그러니까 시작하는 거고. 저도 아는 얘기인데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남는 게 뭐냐 이거 남는 게. 그러니까요. 그래도 어차피 이 대목에 와서는 그래도 자신이 12 담았다 얘기했던 거 정치적 법적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 탄핵이든 수사든 끝까지 당당히 맞서겠다. 그대로 하는 게 오히려 나중에 유리했지. 굳이 따지면 그 강성 소수의 아주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해서 뭐가 실익이 있느냐. 그게 이제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죠. 네. 저도 그 말씀 동의하는데 생각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쪽의 생각은 어차피 보수로 크게 갈 경우는 강력하게 지지하지도 못하고 애매모호한 상태로 가는 것보다는 소수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서 압박을 가하고 재판부로 압박을 가하고 재판의 압박. 압박도 가하고 그다음에
지금 시위하지 않습니까? 서로 양쪽에. 예, 예. 그래서 집회하지 않습니까? 집회 때 이 계엄 아니었으면 언제 이렇게 태극기 부대들이 튀어나오겠습니까? 여러 번 경고했어요. 그 정광훈 목사랑 강성 보수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당신 그대로 가면 우리 못 도운단 말이야. 그 강력하게 각을 세우고 비판을 했었어요. 근데 계엄 이후로는 완전히 지지로 돌아섰습니다. 강성 보수. 근데 그런 사람들 지지가 뭔 의미 힘이 될 건가? 여러 번 말씀드려. 목소리 크고 그 힘이 그나마 될까요? 예. 그리고 이게 시간이 점점 끌수록 점점 좀 강성보다 준 강성보수들. 아무튼 뭐 그런 논리로 해석해 볼 수도 있죠. 있는데 해서 있죠. 진짜 효과를 발휘할지는 좀 두고 보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고는 이제 지금 설명이 안 되니까요. 그 수사 관련해서 18일 날 출두하라는 거 이제 거부했고 25일 날 지금 2차 출두가 예정돼 있는데 아마 또 안 나가겠죠? 안 나갈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재차 출석 요구까지 거부하면 뭐 체포영장 발부나 사전 구속영장 발부로 이어질 공산이 크죠. 그죠. 사전 구속영장까지는 몰라도 체포영장은 검토할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법원에서 발부될지는 또 별개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법원의 행동을 보면 발부 안 할 리가 없죠. 발부 안 할 수가 없죠. 모든 구속영장 다 다 발부됐는데. 발부했고 그리고 지금 계속 특별한 이유 없이 지금 송달을 거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게다가 서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요. 출석 요구도 출석 요구지만 서류를 아예 수치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건 체포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이건 체포영장 발부될 겁니다. 근데 이 12월 25일 날인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들 하더라고 재판부는 그래도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적은 공휴일을 택해서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정반대입니다. 12월 25일 날 다 공휴일이고 전부 집에 쉬고 있고 또 성탄절이기 때문에 다 보고 있다. 다들 얼마나 참 성스러운 날인데 이런 날 대통령 기사가 나와서 말이죠. 이게 출석 안 하고 이를 상당히 더 국민들이 분노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또 마련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게 뭐 근데 또 그날 부른 쪽에서는 예. 청사가 비니까 경호 문제 같은 게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 하는 것 같아요. 예, 양측 생각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좀 봐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성탄절이 거라고 보는 거죠, 아니더라도 그건 어차피 국민들이 주시하게 돼 있어요. 성탄절이 아니더라도. 만약 출두하면 뭐 주목받겠지만 출두 안 하면 뭐 또 뭐 별거 아니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출두 안 한다는 전제로 체포영장이나 이런 게 법원에서 발부가 된다면 그 집행을 경호처가 막나요? 물리적으로? 막을 법적 권한이 전혀 없을 겁니다. 아마. 없죠. 못 막을 거예요. 그럼 그걸 막게 되면 그야말로 그건 반헌법적입니다. 예. 또 하나의 내란이에요. 그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하는 걸 거절한다는 건 다른 문제죠. 그죠. 수치 거부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얘기죠. 최준 원장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경호처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특히 경호법 같은 경우는 차제에 좀 상당히 좀 선지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최근 들어 보면 거의 맹목적으로 대통령의 어떤 지시나 명령이 따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한 뭐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어요. 근데 보면은 지금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3번 정도 이렇게 소환을 거부하면 체포영장 발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구하죠. 청구하는데. 청구하고 발부. 근데 이거는 지금 대통령이 또 뭐 변호인단 아직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빼거나 거부하거나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근데 또 불구하고 경호처는 무조건 방어를 한단 말이에요. 물리적으로. 예. 그래서 차제에 저는 경호처법을 더 자세히 좀 재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 여전히 대통령 경호처나 청와대 비서실하고 보이지 않는데 침묵의 어떤 업무, 직무가 진행되고 있다.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 뭐 자료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이 군사 기밀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런 논리를 조금 더 들이댈 수 있는데 체포영장 집행이 군사 기밀하고 관련 없잖아요. 체포영 전혀 관계 없죠. 저는 그 군사 기밀 나오면 상당히 좀 거부감이 느끼는 게 우리 뭐 군 계엄 지휘관들이 나와서 군사 기밀 다 말이죠. 털어놓고 그리고 뭐 본인들 김사 기밀보다 더 위험한 뭐 국가 안보 완전히 무시하고 계엄 군대 동원하고 이런데 결국 중요하거나 위험하거나 불리하면 군사 기밀 들이대는 거 되는 상당히 대통령도 거부감이 듭니다.
굳이 헌법 들먹이지 않더라도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 예. 법 앞에 평등인데 네. 다른 사람도 이러면 당연히 체포영장 발부하죠. 예. 구속영장 아니고 그럼 당연히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엄중한 일입니까 지금. 알겠고요. 예. 아까 저 금주의 진입물에서 석동현 변호사를 언급하셨잖아요. 예. 이제 체포의 채자도 꺼내지 예. 않았다라는 그런 논리를 펴는 이유와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요. 저는 아까 전 최진 원장 말씀에 동의하는데 지금 이게 결국은 강성 지지자들 결집해가지고 아주 과격하고 격렬한 집회를 유도함으로써 그래서 뭔가 어쨌든 헌재를 압박하겠다는 그런 속셈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게다가 또 지금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재명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게 더 이제 강한 측면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걸 이제 언론에서 이재명 효과라는 표현도 쓰는 언론도 있던데요. 아무튼 이제 여론전을 통해서 계속 이제 탄핵이라는 게 부당하다. 그 비상계엄은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주입시키면 이 뭔가 여론이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게 아닌가. 속도 변호사 지금 변호사도 아니거든요 지금. 변호인 선임을 안 냈다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40년 직이라는 이유로 저렇게 계속 여론전을 피는 게 그런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뭐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다라는 논리 통치행위다. 그리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하는 논리 그건 논리를 뭐 자기가 나름대로 주장할 수 있으나 모든 사람이 체포 명령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말이죠. 그 말을 안 했다라고 하는 건 또 차원이 다른 문제 다른 아니에요? 문제인데 그게 이제 강성 지지자들 무조건 이제 이재명 대표 쪽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양대 그 적대적 공생하는 이 정치인들이 다 그런 건데 그런 말을 계속 하면 이건 체포의 채자도 안 꺼냈다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를. 근데 지금 보면 석동현 변호사는 변호사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법리 논정, 법리적 주장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사실은 발언을 다른 걸 보면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뭐 정치적인 뭐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뭐 대통령 뭐 체포하라 그러느라는 거 없었다라는 뭐 계엄 해제 바로 했지 않느냐 이런 정치적 메시지를 순전히 다분히 강성 보수 지지층을 향해서 계속 던지는 거죠. 논리를 주고 있는 거죠. 저는 앞으로도 그렇다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령 헌재에 나가더라도 법리 논쟁보다는 옛날 12월 10일 날 뭐 대국민 뭐 담화처럼 하듯이, 예. 보수 강경파들을 향해서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던질 거라고 봐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랬어요. 정치 보복이다라고 계속 얘기했었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정치인데 상습적인 겁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했지만 그 고도의 통치 행위이고 뭐 위법하지 않고 이런 주장을 펼 수는 있으나 논리로. 그리고 또 12일 날 담화에서도 그냥 질서 유지 차원에서 또 실탄이 없는 300명 정도 군인을 보냈을 뿐이고 국회를 막으라고 한 적 없고 막 이런 논리 체포하라는 명령 한 적이 없다라고 한 논리 이런 거는 논리가 아니라 거짓말이거든요. 그렇죠. 거짓말하는 거죠. 그 거짓말도 통한다고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 그분들은 그쪽에 이제 강성 지지자라는 분들은 뭐든지 이제 완전히 확증 편향, 확증 편집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 얘기 맞아. 체포는 무슨 체포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고요. 군중의 심리로. 아마 그런 목적이 아닌.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팩트가 아닌데. 계엄 선포했던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죽은 핵심 몇 사람들 예. 얘기하는 건 뭐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야말로 확증 편향. 네, 그 12월 11일 대통령 담화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요. 12월 10일 담화 같은 맥락. 근데 뭐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법리적인 재판의 성격도 분명히 있으나 엄격하게 말하면 이건 정치 재판이거든요. 정치 재판. 그래서 국민 여론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이 포함된 논리를 편다? 그럼 헌법재판관들도 오히려 이쪽 손 들어주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더 불리할 텐데 이건 아주 잘못된 전략이다라고 근데 말씀드린 거예요. 100번 1000번 양보를 해가지고 일단은 계엄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억지 주장을 한다는 거는 100번 1000번 양보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그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건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말이죠. 특히 진윤계가 어떻게 해서 이거를 빨리 잘라내고 차별화하고 우리는 다릅니다라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국민의힘이나 보수가 사는 길 아닙니까? 예. 근데 그 길을 함께 간다는 것 자체가 전략적으로는 효과는 도무지 그러니까 이건 지금 백해무익한데.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의힘의 친윤도 그렇고 예.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상식을 떠나서 전략으로 봐도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100점 100표예요 대선. 조기 대선을 한다는 전제하에. 근데 왜 뭘 굳이 이제 우리가 해석한다면 경북 대구 쪽이 많으니까 거기서 오히려 반 이재명 정서가 강함으로 오히려 탄핵에 반대한 게 다음 차기 총선에 유리하다라는 판단할 수가 있죠. 예. 근데 국회의원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자, 우리 그 국민의힘과 보수의 미래는 잠시 후에 좀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죠. 장 1시 30분 향해 가고 있어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전국의 고속도로 먼저 광주 원주 고속도로 광주 쪽 흥천 2포와 동곤지암에서 각각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원주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요. 새말라들목부터 4km가량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서종에서 화도까지 7km 구간 정체 시작됐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신탄진 2차로에서 사고가 나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더 가서는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 휴게소, 또 안성 분기점에서 각각 밀리고요. 좀 더 지나서는 서울 요금소 부근 2,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일대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사고 구간 이후로는 양재에서 반포 나들목까지 밀리고요.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도 반포대교 4차로에 사고 있어서 조심히 지나셔야겠습니다. 과천대로 사당역에서 남태령역 사이는 어제부터 집회 관련으로 양방향 통제니까요.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열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후반부 공통질문 이번 주에 핫한 한마디. 저는 어이없던 말 게다가 이제 아니한 말 못한 말로 지금 꼽겠습니다. 네. 심평 변호사 멘토라고 이제 자처하는 분인데 탄핵 소추를 둘러싼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그 얘기를 했고 또 하나 얘기가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살아 돌아오면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심성이 착함으로. 도저히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거 꼽았습니다. 예. 어떻게 치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소추를 둘러싼 분위기가 뭐가 바뀐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훌륭한 지도자가 된다는 근거가 뭔지 이건 참 어이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진 원장 금주의 한마디. 저도 사람들의 뇌를 때리는 단어 햄버거 보살. 이야,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별 2개죠. 예. 근데 별 3개. 어떻게 그만두고 점집을 합니까? 별 3개 아닙니까? 아, 별 3개 출신이죠. 네, 별 3개입니까? 와, 점집 거기다가 또 할 장소가 없어서 햄버거 가게에서 모의를 하고 이 부분 참 어처구니 없고 거기다가 또 하나 또 천궁이 얼마 전에 얘기했죠. 윤석열 대통령은 하늘이 내린 대통령이라고요. 와, 정말 염장 지르고 불 지르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점집이나 햄버거는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고 그렇죠.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어떻게 전직 전직. 사령관이 현직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게 진짜 본질적인 문제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탄핵 개헌을 떠나서 대한민국 군대가 과연 기강이 있는 건지 글쎄 말이죠. 얼마나 국기가 물러나고 군기가 물러나는 건지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79년도 12.12 군사국대 바로 이거였거든요. 수경사령관을 보좌해야 될 30경비단장하고 33경비단장이 전두환 밑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특전사령관을 보좌해야 될 109 3구소 여단장이 전두환 합수부 밑에 들어. 바로 그게 하나회 아닙니까? 네.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이거 사실. 그렇죠. 완전히 비선실세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 여전히 그 문화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척결해야 될 상황일 것 같아요. 예,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시하는 게 아까 점 역술에 대한 민심입니다. 가뜩이나 이 정부에 자꾸 역술 얘기 많이 나오는데다가 물론 명태군이 그렇죠. 무슨 뭐 접 이런 얘기 나오는 판에 예. 또 이런 얘기가 나오면요. 야, 이게 모든 거를 그렇게 봐버립니다. 국민들이. 12월 3일은 왜 그날이지? 또 이후 지금 대응하는 거 어떻게 된 건지 모든 게 그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맞아요. 예, 이 정부 정말 힘들어집니다.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이미 끝나서 모르죠. 힘들어진 거 뭐 아닙니까? 우리가 예측받지 못하는 게 또 있을지. 근데 지금 얼마나 사실 힘든 상황입니까? 뭐 할 메시지는 다 내고 예. 또 친윤계는 똘똘 뭉쳐서 완전히 장악하고 별로 제가 보기에는 크게 어려운 상황 같지가 않아요. 자, 보면. 바로 이제 그 국민의힘의 미래에 대한 얘기 한번 해봅시다.
좀 이렇게 아이러니한 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계속 갈등을 빚어. 갈등 정도가 아니었죠. 갈등 정도가 아니라 뭐 당장 대표 사퇴해라 소리까지 튀어나오고 초반부터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는 계엄 선포에 즉각적으로 이건 위헌 위법이다가 한동훈 대표. 그다음에 12월 12일 날 대국민 답안에 대해서 이건 내란을 자백한 것이다라고 하는 한동훈 대표.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탄핵이 통과가 됐어요. 그럼 한동훈 대표가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도 졌어요. 이제 물러나 쫓겨난 거죠. 이 양상을 뭐라고 설명해야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이해하기 어려운 집단인 것 같아요. 정말로 제가 이런 말씀 잘 안 드렸는데 정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국민들의 여론이 압도적으로 탄핵을 찬성하고 있고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적절하다고 보고 있는 게 압도적인데 국민의힘은 어느 정당입니까? 국민을 대표한 정당 아닌가요? 그러면서 친윤이 득세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처럼 탄핵에 찬성하고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한 대표를 쫓아내고 그리고 자신들이 또 지금 정당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내란 특검 법권 행사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과연 이 정당이 도대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정당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정치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서 계엄을 옹호하진 않아요 또. 그렇죠? 계엄은 잘못됐다고는 하죠. 아무튼 하면서 아주 거기는 언급을 안 하는 거죠. 예, 언급 안 하는 거죠. 어떻게 비겁해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 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정말 이상한 집단을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면 이게 해석이 안 된다. 뭐 이런 요즘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듯이 친윤들이 요즘 가는 길은 정말 벼랑으로 계속 가는 길로 안 되는 길, 나쁜 길, 이상한 길로만 계속 가는 걸 보면 뭐 집단 최면 비슷하게 걸린 거 아닌가라는 이런 건 생각이 있을 수 들어요. 있을 거다. 아까 그 맥락에서 굳이 그쪽 입장에서 해석을 해본다면 예. 이게 어차피 총선은 많이 남았고 3년 총선이 남았다는 남았다는 걸 거. 제일 많이 근거로 들었다고요. 그게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잊어버린다. 잊어버릴 것이고 지금 그래도 보수가 많이 돌아섰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때 2024년도 당시에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예. 그 총선 많이 남았고. 예. 그럼 이게 설명이 되긴돼요. 예, 그럼 맞지 거기다 않는 얘기지만. 예, 좀 더 붙이면 친윤계들의 사실상 다음 조기 대선은 포기하고 이미 포기한 것 같아요. 포기했죠. 그건. 포기했죠. 네. 그렇게 말은 절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않지. 포기하면 바로 있는 게 뭡니까? 지방선거잖아요. 예, 예. 근데 지방선거는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시장. 어마어마한 시장 아닙니까? 단체장과 광역 기초 의원들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한 정치판에 한몫 좀 표현은 뭐하지만은 한몫할 수 있는 그 수많은 공천권들 이걸 노리고 눈앞에 있는 실리를 노리고 서둘러서 내 안면 몰수하고 이렇게 그냥 다음권 장악하고 갈 대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거기다가는 혹시 이럴지도 모릅니다. 잘만 하면 헌재에서 우리가 기각될 수도 있다. 예. 분명히 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봐요. 있을 예. 거예요. 우리는 정말 말도 안 되고 웃지만은 이 보수 합리적인 보수도 걱정하면서 자칫하면 이게 기각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질문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저 정도로 자신 있고 논리에 좀 허점들이 이제 있는 거죠. 탄핵에 대한 허점들이 있다. 그리고 막 석동윤 변호사 같은 거 막 얘기하니까 네. 진짜 그런 거 아닌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저렇게 막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라고 일단은 반신반의. 일단은 그 탄핵이 인용되면 되더라도 인용된 이후에 뭐 자기들이 좀 태도를 바꿀 땐 바꾸더라도 일단 그 탄핵 심판이 시행되는 사이에는 일단은 버텨보자 이거 아닐까요? 그걸 거예요. 그걸 겁니다. 그럼 만에 하나 기각되면 자신들의 입장에 사는 거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간에 이건 다 스스로 자기들 무덤을 파는 겁니다. 이건 다른 거 다 떠나서 아무리 뭐 어려운 설명 필요 없고 국민들 뜻과 전혀 배치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노무현 대통령 때라 박근혜 대통령 중요한 포인트인데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을 받아서 직무가 중지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용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저는 중지되는 게 별로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실 그대로 돌아가잖아요. 참모들 돌아가고 얼마든지 배후에서 연락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석 변호사 그러지 않습니까? 만나고 전화했다라고 얘기하고 한덕수 대행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서로 소통한다고. 대통령 친무 정치 과거에 보면
한 달, 두 달씩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얼마든지 지금 대통령 하는 거죠. 법적으로 사인만 하지 않을 뿐이지 대리 사인하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헌재 재판을 마쳐야 돼요. 그래서 이거 네. 자꾸 끌면 안 되는 그리고 겁니다. 아니 저는 그래서 그 전에 다음에는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우선 체포영장, 뭐 구속 사전 그렇죠. 구속영장 이런 절차가 그건 안 밟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지금. 밟아야 제가 돼요. 말씀드리고 싶으면 헌재에서 판결이 나기 전에 직무가 정지될 때 그때 확실하게 명실상부하게 정지가 되도록 이걸 아무래도 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뭐그 점은 잘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 그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당이 이제 분당도 되고 이런저런 과정을 겪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돌이켜 보면 그 어려운 자기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그 다음에 뭐 내리 선거를 여러 번 치고 그런 그 우여곡절을 다 겪은 후에 결과적으로는 다시 하나의 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차피 이대로 뭐 우리 또 당분간은 선거에서 막 많이 지겠지만 어차피 우리는 계속 하나가 될 것이다. 그냥 그런 논리밖에 없는 것 같죠. 그것도 있고 예. 어쨌든 보수 지지자들이 점점 이제 생각이 희석되고 그러면은 다시 뭉칠 거고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탄핵 트라우마를 많이 겪었다고 느끼고 있는 거고 그래 그 당시 분당하고 이렇게 탄핵에 찬성했지만 남은 게 뭐가 있느냐 그런 생각도 강한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의 얘기죠. 그러니까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가 지금 보수에서 주도권을 못 쥐는 걸 보면서 그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긴다. 탄핵에 반대하는 쪽이 남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국회의원들이 제일 관심사가 자기 배치 한 번 더 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탄핵 명분이 아무리 옳고 계엄이 잘못됐다 해도 막상 선거 가면 배신자 논란으로 가버리면 아 이거 손해 볼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이게 탄핵이로 가야 되고 계엄이 잘못됐다는 걸 확실하게 알면서도 네. 배치를 한 번 더 달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안면 몰수하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 교수님 말씀 동의하는 같은 거죠. 말이에요. 이 한동훈 대표는 그 앞으로 정치적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뭐 이렇게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워낙 지금 저기 국민의힘의 그 친윤이 워낙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명분이 있고 당당하게 행동한다 하더라도 결국 안 됐지 않습니까? 위헌이고 위법적인 계엄이라고 얘기를 하고 탄핵에 찬성하고 내란을 자백한 거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들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말한 그런 논리 때문에 이렇게 되면 행세하기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는. 한동훈 쉽지 않은 대표가 본인 본인 지지도 너무 뚝 떨어졌더라고요. 네. 보니까 5%까지로 떨어져 버렸는데 뭐 저는 한 전 대표가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라면 본인이 지금 이렇게 완전히 뭐 비바람 맞게 된 거는 친윤 갈등과 그리고 친윤파들의 어떤 축출 우리 제1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답은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럼요. 이것도 원인이 상당히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 더 본질적인 건 본인의 정치력. 그것도 있죠. 네. 저는 그게 한계가 나타났다고 봐요. 저도 상당히 나름대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또 잘 해왔고 나름대로. 그런데 결정적인 위기에 딱 부딪히니까 더 이상 정치력을 발휘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정치적 미래에 좀 중요한 관건이라도 과거에 보면 YS나 DJ 김대중 이런 데 보면 위기에 부딪히면 이제 본인을 확 바꾸지 않습니까? 스타일이나 태도나 이렇게 마인드를. 근데 한동훈 대표도 확 완전히 새로 바꾸지 않으면 기존의 스타일로 다시 어떻게 적절하게 이게 바람 타고 해보려고는 저는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좀 친윤들에 대해서도 좀 각계격파식으로 설득도 좀 하고 YS 각계격파의 명수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정에 다 끌어들였잖아요 나중에. 예. 그런 게 너무 약한 거예요. 너무 정치력이 부족한 거죠.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한동훈 대표의 최대 단점은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너무 빠르기도 하고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빠르고. 계엄 당일날 계엄 선포하자마자 이건 위헌 위법이다. 국회로 가야 한다. 이런 결정을 아주 빠르게 내렸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나라를 구했다 뭐 이런 칭찬까지 받은 동력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후에 일련의 행동들이 무슨 조치가 있을 왔다 갔다 때마다 했잖아요, 또. 그리고 당내 사람들과 조금씩 논의하는 논의를 과정을 거쳤으면 좋은데 네. 일절 그런 것 없이 그냥 바로바로 어떤 행동으로 가니까 특히 그 탄핵이 국회에서 표결로 통과된 직후에 의원총회 열린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를 불렀더니 그 자리에서
제가 계엄했습니까? 아, 그게 뭐 제가 결정적이었죠. 투표했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 그게 아주 결정적이었던 모양이죠. 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정치력의 부재랄까 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 말이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 근데 물론. 자꾸 떠오르는 게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똑똑한 모범생이잖아요. 아주 공부 잘하고 똑똑한 모범생이 모든 게 옳고 맞는데 좀 밉고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혼자 이렇게 도시락 먹고 말이죠. 이런 예. 이미지.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렇게 좀 따뜻한 정겨운 모범생으로 좀 이렇게 옮겨갔으면 좋겠다. 차가운 한동훈에서 좀 따뜻한 한동훈으로. 한동훈 대표가 생각은 반듯한 것 같고 예. 정확하게 보는 건 같은데 조금 더 자신의 그 생각을 더 다듬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일관된 메시지를 좀 냈으면 좋았던 예, 아쉬움이 좀 예. 있어요. 이번에도 대통령이 12월 7일 날 담화낼 때도 입장이 또 바뀌었잖아요. 제 이송태 이러면서 그리고 나서 그날 표결이 부결됐던 것이고 탄핵 표결이 그것도 비판의 대상이거든요. 너무 일관되지 않았다는. 물론 최종에는 이제 탄핵에 찬성했으니까 그것까지 네. 좋았는데 그 부분 하나하고 지금 말씀들 나누는 그 정치력의 문제, 아주 설득하고 부단히 다가가고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너무 차가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차가운 한동훈에서 정말 따뜻한 한동훈으로 저는 변하는 게 앞으로 재기하는데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예. 봅니다. 그런데 그 헌재에서 이제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결국 국민의힘도 이제 후보를 내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뭐 야권 민주당의 그 기본적인 대선 전략은 한마디죠. 계엄 옹호 세력이냐, 계엄 반대 세력이냐. 그 프레임으로 가겠죠. 이제. 그 프레임으로 갈 네, 거잖아요. 그러려면 국민의힘에서도 계엄 옹호 세력 소리를 들을 후보는 내나 마나 아닙니까? 내나 많아요. 이건 해보나 마나입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다시 그때 소환될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꽤 높다고 봅니다. 당장은 이제 그때까지는 뭐 존재가 없겠죠. 보도에서 사라지고 막 이렇다 하더라도 막상 대선 국면이 열리면 홍준표 시장이 대단히 적극적인데 지금 홍 시장은 오히려 한계가 있어요. 보수층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대구 경북에만 기반하고 있다면 저는 후보되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 윤심과 거스르면서 계속 싸워도 결국 63% 지지를 받고 대표가 됐잖아요. 예. 이번의 경우도 저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 가능성 이치만 매우 낮은 게 한동훈이 당내에서 재개를 하려면 경선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이요. 그 그럼 경선의 핵심 뭡니까? 경선 룰입니다. 룰. 예. 이걸 누가 만들잖아요. 마음대로 만들 수 있잖아요. 친윤계가. 그러니까 저는 민심이나 무슨 당심이 아니라 친윤계 핵심들이 경선 룰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물론이죠. 자기들이 원하는 국민 많은 사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선 아예 한동훈 대표는 매우 포기하고,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 대선 아예 포기하고 예. 한동훈 대표한테 불리한 경선 룰을 만든다. 예,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아주 어려워지는 거예요. 한동훈은. 이럴 수 있어요. 예. 다 이제 우리 가정이고 전제인데 탄핵이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겁니다.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일단 버티고. 버텨놓고 예. 인용되면 태도를 바꿀 수 있다고요. 한동훈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여론이 또 형성될 거라고요. 이야, 그 가능성이 엄청 적다고 물론 보는데. 그런데 근데 이재명 대표도 상당히 공격을 받을 거라고요. 네. 일단 한쪽이 가기 때문에 적대하면서 공생했거든요. 이재명과 윤석열이.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비판이 거세지고 뭐 사법 리스크 얘기가 나오면서 이쪽에서 오히려 한동훈이 예. 뜰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 예. 근데 모르죠. 두고 봐야지 친윤계들이 알겠어요. 친윤계들이 자기들이 이제 염두에 두는 인물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있다면 그 인물의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 그 사람이 되도록 경선 룰을 얼마든지 만들고 조절할 수 염두에 있는 거 둔 아니겠습니까? 인물이 누구래요? 모르겠어요. 잘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 얘기를 해도 궁금한데. 예. 아니 홍준표 시장, 홍준표, 오세훈 이런 사람 아니고 또 있어요? 시장 정도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아마 그건 잘 안철수. 모르겠는데 근데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아마 한 우군이라고는 생각하지만 훨씬 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부담스럽겠죠. 네, 부담스럽죠. 예. 뭐 홍준표가 뭐그 친윤이 도와준다고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이 시킨 대로 할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 편인데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고 오세훈도 그런 됩니다만은 지금 이 단체장 광역단체장들이 여야 거론되지 않습니까? 3명이 그럼 뭐 오세훈, 홍준표 거기다 뭐 김동연 지사까지 그 중간에 사실 그만두고 나가서 출마한다는 건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막상 지지율은 높은데 도중에 임기 그만두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상당히 좀 싸늘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홍준표 시장 같은 거 그걸 알고 예. 본인이 총리까지 이미 그렇게 좀 제안했었다고 본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윤 예. 대통령한테 네. 책임 총리 내가 하겠다 예, 책임 총리 했는데 하겠다고 뭐 대꾸가 했으니까. 없더라 뭐 그런 얘기 두 번이나 했다 그랬잖아요. 예.
한동훈 대표 그러나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의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열려 있다? 열려 있다고 봐요. 저는. 저도 물론 열려 있다고 봅니다. 열려 있다고. 지금 그만한 사람이 없어요. 여권에. 차라리 제가 많이 볼 할 때는. 수만 있다. 네. 어렵지만 그때도 말씀드린 중도의 깃발을 들고 신당을 새롭게 하나 만들어서 예. 그 이준석이라든지 뭐, 예, 범 중도 세력을 하나로 뭐 유승민이라든지 이렇게 하나를 아우르면 요번 대선은 어려울지라도 의미 있는 득표를 하면 그렇죠. 지방선거 때 또 역할을 해서 그다음 대선 때 한번 그러니까요. 승부수를 걸어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이도 젊으니까요. 좀 장기적으로 봐도 차제의 이 국민의힘의 뭐 친윤계들을 진짜 계엄 옹호 세력 쪽으로 확 밀어붙여버리고 그렇죠. 밀어붙여야죠. 아주 극우적인 그런 쪽으로 예. 밀어붙여버리고 보수의 넓은 어떤 토량을 딱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회가 그렇죠. 될 수도 기회가 된 있거든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수 플러스 중도로 해서 그런 아주 중요한 기회인데 그러려면 상당히 결단하고 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래도 시점은 그 헌법재판소 결론 이후인가? 이후죠. 이후. 지금은 움직일 수가 없죠. 섣불리 움직였다 오히려 그것마저 이제 비행기가 뜨려가면 그것까지 이제 공격할 네. 테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한동훈 대표가 너무 보수에 집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너무 보수라는 거에 집착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 보수 플러스 좀 중도 쪽으로 많이 가야 되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보수를 많이 의식하는 것 같아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겠지. 그래서 갈지자에 물 보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이제 정치 철학도 확고히 하고 그리고 정치력도 좀 넓히고 보다 자기 명분도 분명히 세우고 이래야지 다시 태어나는 것이지 생각은 반듯한 사람 맞는 것 같은데 결정적일 때 자꾸 보수를 의식하는 것 같은 거. 근데 어쨌든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보수와 진보 양극 대립보다는 중간 지대가 하나 있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 다양하죠. 거고. 물론이죠, 물론. 예, 저는 그런 점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한동훈이나 오세훈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죠. 이준석이나 그리고 결국은 뭐 이재명 대표 이제 판결이 언제 나오느냐인데 지금 633 원칙으로 한다면 2심이 지금 2월 15일경 나와야 지금 근데 뭐 이재명 정상인 대표도 거죠? 이제 전략을 근데 이미 3개월 내 2심은 이미 틀렸어요. 불가능하다는 거 네, 아닙니까? 지금 어려워지고 어려워요. 있는 거죠. 틀렸어요. 예. 아마 판사들도 많이 고민되고 늦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2년 반 내내 이재명 낙마하면 이 생각 같이 바로 글쎄, 내가 여기서 수없이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봐야 세월 흘러가고 부질없으니까 빨리 자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근데 아직도 그 한 가닥 신랄 같은 네. 기각. 이재명 낙마에 대한 낙마. 그런 기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참 한심하고 답답하죠. 또 어떻게 보면 또 설령 이재명이 낙마한다고 본인들이 대선에서 그렇게 이기나요? 이기는 거 전혀 오히려 더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오히려. 민주당에 다른 후보가 나오면 네. 국민이 더 많이 찍을 수도 더 많이 있죠. 찍을 수 있죠. 그런 얘기인데 이재명은 흠결이 많이 있는 사람이죠. 어쨌든 간에. 근데 그 강성 보수들은 다 정권 넘어가 다 줘도 좋으니까 이재명만 안 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죠. 주위에 참 이재명 효과라고 생각할까 기가 말든 게 완전히 감정적인 정치를 하는 거죠 이게. 감정의 양극화. 예, 그렇죠. 감정 양극화이기 때문에 참 국민의힘이 이상한 방향으로 예.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국민의힘이 나경원 의원 같은 분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점점 완전 우루가고 있더라고요. 극우화하고 극우가. 있죠. 예. 나경원 의원이 그 정도 아니었잖아요. 예. 이번 상황에서 사태에서 완전히 그 모습을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극우로. 지금 본인은 나름대로 계산한 것 같아요. 계산한 거겠죠, 나름대로. 극우 진영이나 친윤계에 그래도 나만큼 비교적 좀 친윤 색깔이 적고 그 사람 드물다. 근데 친윤을 자기가 더 씌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건 본인이 지난번에 서울시장 당대표 하면서 대권 안 나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최근 들어서 들리는 바에 의하면 다시 대권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대권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탄핵이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자기 깃발을 친윤 깃발을 들면 친윤계의 대권자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것 일단 같아요. 오늘 우리 세 사람의 이야기 중에 헌법재판소 결론 날 때까지는 뭐 대안이 없더라도 일단 버티고 개겨보자. 그런 것 뭐 같아요. 이런 자세가 확인된다. 네. 여기까지는 동의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 이후에 이른바 보수의 어떤 그 분화 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 정당 질서의 정립 이런 것들이 혹시 될지 네, 그렇죠. 그건 그 후에 좀 논의해보자. 이 정도로 오늘 합시다.
영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대한민국은 이제 저출생으로 지방이 사라져가는 위험에 직면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정관용의 시사본부에서는 이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 기획을 새해에 시작합니다. 저출생 위기 대응 우리는 이렇게 한다. 내년 1월부터 토요일, 일요일 일부 시간에 10곳의 지방자치단체장분들 차례로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만나볼 예정인데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향의 오 홀리 나이트 들으시고요. 다음 주 주말 뵙죠. 안녕히 계세요.